안녕하세요. 3층에서 강의를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되게 오붓하네 여기. 그래서 5층이나 저기 버티고 건물 거기서 주로 하거든요. 상법은 저밖에 없어서 학원에서. 근데 여기는 2015년도에 처음에 론칭할 때만 쓰다가 오랜만에 해봐요. 되게 낯서네 분위기가. 다들 재학생들이시죠? 상법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수업 한번 들은 정도거나 그 정도죠? 네. 그래서 뭐 완전 기본 강의예요. 자, 송 교수님 책으로 진행하는 기본 강의인데, 그 강의 내용은 사실 인사이트 상법이랑 진행할 때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 이렇게 좀 제외를 해 드릴 거예요. 시험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분 이렇게 좀 보지 안 봐도 된다고 제외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다루는 부분은 한 3개 정도로, 그러니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업을 하는 내용, 그리고 수업은 안 하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건 보지도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해놨는데 꼭 봐야 되는 부분 밑줄을 쳐주느냐.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요. 안 봐도 되는 부분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밑줄을 쳐주는 방식으로 하려면은 이 책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책을 보실 필요가 없어. 밑줄을 쳐주길 원한다. 꼭 봐야 되는 부분만 밑줄을 쳐주길 원하시면은 인사이트 기본적으로 보시든가 아니면 인사이트 핵심 정리를 보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인사이트 상법, 그건 수험서죠. 수험서. 네, 인사이트 상법이 이제 송 교수님 책이랑 이철순 교수님 책. 주로 이철순 교수님 책을 참고를 많이 했고요. 송 교수님 책도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송 교수님 책에 이제 그 독특한 내용들은 인사이트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철순 교수님 책보다는 송 교수님 책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인사이트 상법이 송 교수님 책 요약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철순 교수님 책을 인용한 부분이 한 70% 이상 되고 송 교수님 책을 인용한 부분이 한 20%에서 30%, 그 정선혜 교수님 책 인용한 부분도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교수님들 저서 중에서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 갖고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된 만 발췌해 주길 원한다면 차라리 그 책을 보셔야 돼. 이 책을 보신다면 이 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송 교수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변 설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마치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 주시듯이 구어체 비슷하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 참 상법이 되게 논리 정연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면 이해도 잘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보셔야 돼. 그걸 안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보실 거면 이 책을 볼 이유가 없어요. 이 책을 선택을 하셨으면 그걸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췌를 해드리진 않아요. 안 봐도 되는 부분은, 근데 시험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외국 입법 문제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상법을 경제학 이론을 이렇게 동원해서 설명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은 시험하고는 뭐 완전히 아주 상관이 없죠. 그런 부분까지 다 보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안 보셔도 된다고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렇게 하고 한번 읽어는 보면 좋은데, 읽어보면은 상법 위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읽어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읽어만 보시라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는 원래 좀 천천히 해요. 말을 천천히 해서 진행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눈빛을 보면 점점 느려져. 말하는 게 느려지고 했던 설명 한 번 더 반복할 때도 있어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진도가 좀 많이 느렸어요. 그리고 보강도 한 2번, 3번씩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을 빨리 하지 못해서 느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연말로 가면은 파이널 강의도 하고 그럴 때는 빨리 진행을 해요. 근데 기본 강의할 때는 늦게 하고 거기서 좀 빨리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본 강의가 말이 너무 느리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좀 들으시다가 좀 너무 빠르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동안 이제 저는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좀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천천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또 천천히 할 거예요. 그거는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진행하는 게 적당하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임자야. 대학교 다닐 때 중앙도서관이 6층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내가 전날 술을 먹고 해서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그리고 그날 좀 비도 좀 부실부실 오고 그래갖고 에어컨을 일부는 틀었으면 좋겠고 일부는 안 틀었으면 좋겠고, 근데 대부분 여름이니까 다 틀었으면 좋겠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갖고 꺼달라 그랬더니 꺼주더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불만이야. 왜 에어컨을 안 틀어? 더워 죽겠는데. 다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꺼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야, 너 미친 짓 했다. 왜 꺼달라 그러냐. 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꺼달라 그랬어. 그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천 명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말을 안 했으니까 의사가 묵살된 거야. 내 말은 들었으니까 거기서 꺼준 거야.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임자예요. 자기한테 맞춰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는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 방식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죠. 저는 이제 이해 위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정리 위주로 해주죠. 필기 깔끔하게 하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다가 밑줄 치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어. 어디부터 어디 밑줄 치고 무슨 색으로 치고 거기에다가 뭐 화살표를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쓰세요, 뭐 이렇게까지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수업은 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수업 들을 때 제일 싫어했던 수업이 그런 수업이에요. 그런 수업은 듣고 나면 책은 뭔가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결국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책 보고 나 혼자 해야 되는, 그거는 저는 싫어해요. 이 책이 어디다가 밑줄을 칠지 그거는 뭐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걸 왜 선생님이 해주나. 미안해요. 이걸 좀 꺼야 되는데. 그리고 그건 굳이 수업 시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만들어주면 돼. 밑줄 쳐주고 중요한 부분 발췌해주는 거. 그게 사실 인사이트 창법이에요. 인사이트 기본서는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뽑아서 그거의 이해까지, 필요한 부분까지 다 적은 거고, 핵심 정리는 이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 시험에 사례형에서 써야 될 부분들, 그것만 발췌해서 놓은 거고, 그 책을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걸 시험장까지 갖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 처음에 기본 강의 듣고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만 아마 이 책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수험서를 얇은 거를 보실 텐데, 그때 핵심 정리를 보시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선생님 쓰신 책을 보셔도 돼요. 그때 요약서는 뭘 보시더라도 아마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시면 되고, 뭐 여기다 이제 줄치고 뭐 이거는 하지 않아요. 이해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예를 많이 들어요. 예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도 있고 사례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냥 수업하면서 쓰는 예도 있어요. 그거 예 같은 거 들어서 이해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시작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 상법 공부하는 부분은 한 4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총, 상해이. 이걸 나눌까요? 상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행위법이 있어요. 상행위.
그 다음에 회사법을 배우죠. 그 다음에 엄수표법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보험법을 배우죠. 해상이랑 항공운송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업은 안 해요. 그래서 요렇게 뭐 요걸 묶으면 네 개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요걸 분리하면은 5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상법의 의 부분에 나오는 건데, 상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상법이 무슨 법이 상법이냐? 형식적 의의 상법, 실질적 의의 상법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질적 의의 상법이 중요해요. 실질적 의의 상법이라는 거는 기업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기업이라 그러면 그냥 회사만 생각하죠. 회사도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대기업만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게 큰 기업만, 대기업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큰 회사만. 그런데 여기 상법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큰 회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회사 당연히 기업이지. 그건 기업이지만 상법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 편의점, 이것도 기업이야. 그러니까 장사하는 조직체, 요게 이제 기업이에요. 장사하는 조직체가 그 장사하는 조직체, 그거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이게 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거를 조직하는 부분, 회사를 조직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다 상법의 그 영역이에요. 그리고 조직된 기업체가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지. 장사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 관계에서 대부분은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민법 외에 특별한 법률 관계가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상법이 추가적으로 특별한 규율을 해요. 그리고 장사를 했으면은 돈을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주고 받으면 되지. 근데 그 요즘에 현금 거래 잘 안 하잖아. 뭐 계좌이체도 하고 뭐 어쩌고 다른 방법으로 결제도 하죠. 근데 그 결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법은 어음수표법, 요거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에서 나오는 거는 상법은 이제 기업에 관한 법률인데, 기업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활동을 하고, 활동해서 발생한 채권재물을 결제를 하고, 이 세 가지 법률 관계가 있겠죠? 요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상법이에요. 상법에서 이 상법 총칙, 이 부분은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회사뿐만 아니라 편의점까지 포함해갖고 모든 기업들의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뭐 지금 대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거 다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송 교수님 책에. 그리고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으로서 또 요게 있어요, 회사법. 기업에는 작은 개인 기업하고 회사가 있거든요. 작은 개인 기업 같은 게 이제 편의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기업이에요. 상법에서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 그걸 포함해서 회사까지 포함해서 회사와 개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률이 상법 총칙이고, 기업 중에서 이제 회사의 조직에 관한 법이 회사법이에요. 회사법은 물론 회사의 조직뿐만 아니라 회사의 활동에 관한 규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조직에 관한 규정이 더 많아. 저기 조직. 그 다음에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회사나 이제 기업이 대외적으로 그 거래를 하면서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은 민법이 적용이 돼요. 대부분 민법에 채권법이 적용되고 물권법이 적용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장사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는 민사 법률 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사 안 하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특별 규정을 조금 두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상행위법이에요.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이에요. 그럼 상행위 종류에는 뭐가 있냐? 46조에 보면 쭉 나와요.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46조에 보면은 뭐 매매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뭐 중개업도 있고 뭐 대리상도 있고,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많을 거야. 매매 이런 건 익숙하겠지. 편의점 같은 경우 이게 매매업이잖아. 이런 거는 우리 상법을 공부 안 한 사람도 매우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뭐 운송 주선업 이런 거 딱 들었을 때 그게 뭐야?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많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운송주선업체하고. 택배 회사가 운송주선업체야. 나중에 이제 그 뭔지는 그때 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익숙하지 않은 상행위들이 여러 가지들도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 걔네들. 그런 상행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간의 거래에서 그런 거래를 하지 않지. 상인들만 그런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대략적인 상법의 전체적인 틀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해 안 된다면 이렇게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 상법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활동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상행위 중에 46제 쭉 나와 있는데 상행위 중에 특히 좀 중요하고 복잡한 거는 상행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이걸 별도로 띄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상법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이에요. 그래서 해상운송이랑 항공운송도 그 중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할 거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 보험도 상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상행위법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거는 좀 복잡하고 법률 좀 그래서 이걸 별도로 띄어갖고 여기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이죠. 거래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거래를 하면 이제 돈을 주고 받아야지. 거래가 이제 완료가 됐으면은 채권 채무 돈 주고 받고 결제를 해야 되지. 근데 결제와 관련해서 배우는 게 이제 이 어음수표법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송 교수님 책에는 우선 상법 총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상행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보험이 바로 나와요. 보험은 이제 상행위 중에 일부를 띄어서 저 뒤에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성질이 요거랑 같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바로 배워요. 그리고 이제 어음수표법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회사법이 나오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험 전략적으로만 보면 사실 그 선택형 문제도 상종상행이 나온 다음에 회사법 나오고 마지막에 어음수표 보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도 그 순서대로 하죠. 요 순서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 요 과정에서 수업도 그냥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송 교수님 책을 쓰긴 하지만 수업 순서는 우리 시험 보는 거에 더 익숙한 방식으로 하자고요. 거기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얘기가 지금 상법 입문 그래갖고 상법의 의의 이렇게 해서 나오죠. 실질적 의의 상법, 상법과 민법, 그 다음에 상법의 기본 구조. 여기까지 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직접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상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니까 처음 상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상법의 법원. 법원이라는 게 뭔지는 민법에서 배우셨죠? 법률 관계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법률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준거, 기준, 그거를 어디에 보면 나오느냐, 그거를 다루는 게 이제 법원이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1조에 보면은 상사에 관해서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간수법에 의하고 상간수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사 법률 관계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준거법을 어디서 찾을 거냐, 준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 첫 번째 상법전을 봐라. 상법전에 그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 상법전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따른다. 그리고 상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상법과 상관습법 여기까지가 상법의 법원이고 민법은 상법의 법원은 아니죠. 그냥 법률의 적용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인 상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여기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냥 그 얘기죠. 자, 이 자체로는 시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문제의 제기 나오고 민법의 법원성, 상관습법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근데 요거까지는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조문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조문 자체도 별로 나오진 않아. 상법전 1등, 2등이 상관습법, 3등이 민법. 이렇게 해서 1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한번 읽어는 보세요. 1회독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자, 보통거래약관. 요거는 뭐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알아는 두셔야 돼요. 보통거래약관이라는 거 이거 민법에서 배우셨죠? 어떤 경제 주체가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 이때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할 때 쓰기 위해서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 놓는 거죠. 그게 보통거래약관이죠. 이 보통거래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과 관련해서는 보통거래약관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보통거래약관이 그 계약에 적용되는 법원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성을 인정하느냐 하는데, 통솔하고 판례는 보통거래약관의 법원성은 부정을 하죠. 그러면 보통거래약관이 해당 거래를 규율하는 근거는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통솔 판례는 의사설의 입장에 있어요. 의사설의 내용은 뭐냐? 당사자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보통거래약관이 그 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이건 뭐 민법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의사설에 따를 때 문제는 이거예요. 당사자는 대부분 보통거래약관을 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약관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계약 내용에 편입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좀 이상하지 않냐? 뭐 그런 거죠. 근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의사설의 입장에 따르면서 당사자가 약관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약관 내용을 계약에 편입시키기로 합의만 했으면 그러면은 약관이 계약을 규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이게 의사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판례는 의사설과 규범설, 약관의 구속력 부분이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은 개별 합의의 효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판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관의 구속력을 갖는 근거를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거의 연장선상에서 약관의 내용을 계약에 편입시키기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일부 약관 조항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합의를 했으면, 그리고 개별적인 합의가 약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가 되고 개별적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도 다 민법 시간에 배운 사례들일 거예요. 자, 12페이지 나오는 판례 한번 볼까요? 자, 판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아실 텐데,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죠. 보험 가입을 하면은 보통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해요. 그래서 보험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지나면 이제 계약은 실효되는 거야. 우리 뭐 생명보험 같은 거는 뭐 계약 기간이 막 20년씩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을 했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한번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지나면 계약을 갱신한 거야, 그냥. 보험 설계사하고 얘기해갖고 뭐 갱신하자 그러면은 또 6개월 체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거야. 갱신을 이렇게 해오다가 갱신을 했는데, 요때 계약 체결하고 요때 갱신을 했죠. 요 무렵에 이제 갱신을 했겠죠. 근데 갱신한 이후에 요때 약관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구약관이 있을 거고요. 요 이후에는 신약관이 있겠죠. 요때 개정이 된 상태에서 요때 다시 보험계약을 갱신을 한 거야. 요때 보험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약관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보험 설계사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약관이 개정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관의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가 얘기할 때는 약관 제목만 변경이 됐지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계약이 갱신이 됐어요. 갱신이 됐을 때 요때 체결한 계약, 자동차 보험 계약, 요거에 대해서 신약관이 적용이 되느냐, 구약관이 적용이 되느냐, 이제 이게 다퉈진 거예요.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요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약관은 신약관이죠. 그리고 약관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약관의 내용을 계약에 편입시키기로 합의만 했으면 요때 이 신약관이 계약에 편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는 신약관이 적용이 돼야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개정이 되면서
보험 설계사가 설명을 했잖아. 보험 설계사가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약관의 내용은 구약관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약관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구약관 내용대로 체결하자. 그러니까 신약관 내용하고 구약관 내용하고 다르면 구약관 내용대로 체결하자라는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 개별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관 내용과 다르더라도 구약관 내용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결론에 있어서는 맨 밑에 부분 보시면 이 판결은 이런 일반론을 제시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종전약관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한 의사를 포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그래갖고 구약관대로 체결하자라는 얘기가 명시적으로 있었으면 그게 개별적인 합의가 되니까 신약관 적용 배제하고 그 개별적 합의에 해당하는 구약관이 적용이 된다. 이게 일반론이지만 요 사안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하진 않아. 일반론이 중요해요. 그닥 판례 자체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이 앞부분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약관의 통제 나오죠.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상사자치법. 상사자치법의 법원성이 인정이 되느냐. 상사자치법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상사자치법이란 기업의 조직이나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당사들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대표적인 게 정관이에요. 정관. 정관 개념적인 저 뒤에 회사법에서 나올 텐데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규칙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규칙들을 정한 거야. 그 어떤 조직 내에서 그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정한 거예요. 이게 이걸 정했을 때 대표적인 게 회사의 정관이에요. 이 회사의 정관같이 자치법규를 정했을 때 그게 회사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으로 쓰여요. 준거로 쓰인다고. 그럴 때 이 정관 등 회사의 자치법이 법원, 상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랬어요. 법원이 된다 그랬어요. 보통거래약관은 법원이 아니라고 했지만 상사자치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된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회사의 정관을 예로 들어요. 회사 정관 만들어 놓으면 회사와 관련자들이 이 정관에 의해서 규율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달리 이거는 당사자가 약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니까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정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도 정관의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정관을 처음에 작성할 당시에 회사의 사원들, 걔네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원이 된 자도 정관의 구속을 받고 그리고 이걸 작성하지 않은 회사의 이사나 감사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에 규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설에 의해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사자치법 이거는 법원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회사의 사원이라고 하면 뭐예요? 사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원이라 그러면은 회사에 취직해갖고 말단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사원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인 용어로는. 근데 상법에서 사원이라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사의 주인들을 말하는 거야. 회사의 운영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회사의 주인들. 그 사람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용어하고 좀 다르죠. 여기 정관 작성 절차를 보면 우리 주식회사법에서 배울 거지만 회사를 설립할 때 그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기인이라고. 걔네들이 이제 정관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 정관을 보고 처음에 최초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죠. 회사에 투자를 해요. 회사라는 구조가 여러 사람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회사에 모인 돈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요. 그리고 장사해서 번 돈을 회사에 투자자 했던 사람들한테 이익 배당으로 나눠주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장사를 계속 하다가 회사가 이제 문 닫자.
해산한다 그래. 그거를 회사가 문 닫자 그러면은 회사가 번 돈 이거를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사원들한테 지분 비율대로 이제 자녀 재산을 분배를 하죠. 재산을 나눠주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회사의 구조예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 이제 근본 규칙이에요. 이 정관의 내용을 보면 뭐 회사의 목적이 뭐냐, 회사의 상호가 뭐냐, 발행할 주식수가 얼마나 되냐, 뭐 본점 소재지는 어디냐 이런 것들 정하거든.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요것만 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가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혼자 행사하지 못하고 이사의 결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정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정하는데 요건 처음에 이제 사원 발기인이 정하고 이제 사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회사를 설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관의 구속력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의 사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 얘한테도 다 구속력을 갖는단 말이야. 정관은 적용된단 말이야. 그 이후에 사원이 된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산 사람들. 여러분들 주식 거래 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존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다른 지금 현재 주주로부터 사면 내가 새로운 주주가 돼요. 주주라는 거는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회사에서 사원은 특별히 또 주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주 그런 사람들도 한테도 정관이 적용이 된다. 그 새로 주주가 된 사람은 정관을 작성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설로는 설명이 안 되지. 그리고 회사 존속 중에 새로 이사로 임용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정관에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사가 이 정관 작성하는데 동의한 바 없잖아. 이 정관 작성은 회사 설립 때 된 거고 이사는 이제 뭐 설립으로부터 한참 후에 회사하고 임용계약 체결해서 이사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구속력 동의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구속력을 가지니까 법원이 된다. 자, 얘기는 길게 했는데 기억하실 거는 별로 없어요. 회사의 법원 관련해서는 상법 1조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거래약관과 상사자치법의 법원성이 같느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보통거래약관은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거래약관이 거래의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당사자가 보통거래약관을 계약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개별적 합의가 있었을 때는 개별적 합의가 우선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상사자치법은 법원성을 갖는다. 이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상법 총칙 들어가요. 여태까지는 그냥 워밍업이었어요. 상법 총칙. 이거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이라 그랬죠? 상법 총칙에서 다루는 거를 한번 개관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회사법에서도 개관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개관을 하는 걸 좋아해요. 이 개관을 하면은 전체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좋아요. 상법 사용 총칙 제가 설명하면서 드는 예가 있어요. 도시락 가게. 우리가 이제 상법은 기업법이다 그러면 큰 회사만 자꾸 생각을 해서 조그만 도시락 가게를 갖고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이해를 위해서 좋더라고요. 상법 총칙에서는. 상법 총칙. 우리 도시락 가게를 하나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연세대학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길이 이렇게 있고 앞에 이제 여기 연세로가 있죠. 연세로 쭉 있고 이제 우리 학원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우리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나요? 오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도시락 가게를 하나 차린다. 이렇게 예를 들어요. 도시락 가게를 차린다. 이 도시락 가게는 사람들이 여기 지나다니면서 들어와 갖고 도시락 먹고 가는 그런 가게가 아니야. 도시락 가게는 점포는 조그맣게 해놓고 이런 주로 하는 영업은 이런 거야. 그 각종 모임 있잖아요. 동창회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라는 것도 있고 JCI 이런 거 알아요?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JCI 이런 거 뭔지 알아요? 길에서 보긴 했겠지. 라이온스 클럽 써 있는 거. 실제로 거기 사람들이 뭐 하는지는 알아요? 뭐 하는지는 잘 모르죠? 저도 이제 라이온스 클럽 활동을 해봤어요. JCI 활동도 해봤고. 근데 거기 그 이제 명목상으로는 봉사단체예요. 근데 봉사는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친목단체고 친목하면서 영업해요, 사람들이. 영업. 그러니까 이제 보험 설계사 이런 사람들도 회원으로 많고 그 다음에 중고차 딜러도 많아요.
사람 많이 사귀어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이제 식당 주인도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도 일종의 영업직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활동을 해요. 그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모여서 술 먹고 놀아요. 그럼 봉사는 언제 하냐? 회비 걷는데 회비 중에 일부는 술 먹고 놀고 일부는 이제 모아갖고 뭐 자선단체에 기부도 조금 하고 그래요. 근데 기부하는 거 그거는 그냥 뭐 명목상 하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그냥 술 먹고 노는 거야. 때때서 한 번씩. 술 먹고 놀면 친해지잖아. 친해지면은 사실 그게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중고차 살라 그러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안 사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사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 같은 사람 친분 많이 쌓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중고차 살 거니까. 그래서 하고 다니는 거야. 술 먹고 다니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영업한다 그러죠. 판촉 활동하고 이런 걸 이제 영업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데서 노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그냥 동네에 만나갖고 술집에서 만나서 술 먹고 놀아요. 근데 여름에 뭐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뭐 그거는 모임마다 다 다른데 놀러 갈 때가 많아. 한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놀러 갈 때도 많아요. 그럼 그 놀러 갈 때 도시락 주문하잖아. 물론 가서는 거기에서 관광지에서 식당 맛집 찾아가고 먹겠지만 출발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도시락이 필요하다고요. 도시락 주문해다가 거기서 차 안에서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막 100개씩 주문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100개씩 단체 주문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도시락 가게를 한다고 예를 들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도시락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상호는 메가 도시락이야. 메가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락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혼자 시작을 했어요. 조그맣게 혼자 시작을 했어. 그냥 주먹국으로 했죠. 근데 장사가 좀 잘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장사가 좀 잘 되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장사한 내역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부에다가 얼마 팔았고 얼마 이익이 났고 그리고 그 결과 현재 우리 메가 도시락의 영업 재산은 얼마가 남아 있다. 뭐 이런 거. 장부도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장사가 좀 잘 되면. 장부도 작성을 해요. 장사가 좀 더 잘 돼. 혼자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장사를 어떻게 했냐면 아까 얘기한 그런 데 식으로 한 거예요. 동창회 찾아다니면서 사람 사귀고 그리고 동창회에서 야유회 가면 야 기왕이면은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갑이 운영하는 도시락 가게에서 도시락 사자. 그리고 놀러 갈 때 얘네 집에서 도시락 사면 거기서 이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동창회도 나가고 라이언스 클럽도 나가고 JCI도 나가고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해. 처음에는 영업 활동도 자기가 하고 여기 와서 주문 들어오면 도시락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혼자서 이걸 다 하기는 벅찬 거야. 그래서 보조할 사람들을 뽑아요. 우선 첫 번째로 보조할 사람으로 누굴 뽑았냐면 조리사를 뽑았어요. 요리사를 뽑았어요. 나는 이제 내가 나가서 사람들이랑 술 먹고 다니고 친해지면서 영업 활동하는 거 이것만 내가 전념하고 그 가게에서 도시락 만드는 거는 요리사 하나 뽑아갖고 걔한테 시키자. 그래서 요리사를 직원으로 한 명 뽑았어요. 근데 여기는 점포도 작고 그리고 대로변이라 임대료도 너무 비싸. 그래서 저쪽에다가 좀 아현동 쪽 이쪽에다가 임대료 싼데 좀 넓게 얻어갖고 주방만 하나 얻어서 여기서 이제 요리사 얘를 앉혀놓고 주문 들어오면은 얘한테 뭐 제육볶음 몇 개 만들어라, 뭐 오징어 볶음 몇 개 만들어라. 넣으면 얘가 만들어갖고 배달 그쪽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직원 한 명, 격리 직원 하나 앉혀놔요. 격리 직원 앉혀놔서 격리 직원 얘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나가서 적극적으로 영업만 하는 거야.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욕심이 나서 영업만 전념으로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요리는 얘가 하면 되고 회계 처리는 여기서 직원이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주문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근데 자기 혼자 나갈 수 있는 모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원을 하나 더 뽑아. 얘는 을병으로 하지 말고 얘는 XY로 하자.
얘는 X, 얘는 Y. 그래서 직원을 하나 뽑았어요. 을을 뽑았어, 을을. 을 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업사원이야. 그래서 갑이 을한테는 뭘 시켰냐 하면, 야, 을 너는 내가 한 달에 월급 400만 원씩 줄 테니까 너는 나처럼 네 동창회. 그리고 내가 라이온스 클럽 지금 그 신촌 지역에 있는 라이온스 클럽 다니는데 너는 저쪽에 목동 지역의 라이온스 클럽을 나가라. 그리고 로터리 클럽도 나랑 다른데 이런 데 나가면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거기서 야유회 갈 때 도시락 주문하면 네가 그거 받아와라. 이렇게 영업사원을 하나 뽑았어요. 영업사원. 그래서 얘가 하다 보니까 주문이 많아지니까 장사가 더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얘를 뽑아서 했어요. 그리고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이제 얘가 욕심이 더 난 거야. 그래서 야, 신촌점 메가도시락 신촌 본점으로 하고 신림 지역에다가 분점을 하나 내자. 지점을 하나 내자. 그래서 신림 지역에다가 메가도시락 신림 지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냈어요. 근데 갑 자신은 여기 신촌 본점에 신경을 써야지 신림 지점까지 아이가 다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림 지점은 도시락 업계에서 옛날에 같이 일하면서 자기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자기랑 친한 병한테 신림 지점은 맡겼어요. 야, 병아, 내가 한 달에 월급 700만 원 줄 테니까 신림 지점은 네가 맡아서 운영을 해다오. 내가 신림 지점은 터치 안 할게. 네가 신림 지점 영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 네가 알아서 운영을 해라.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당연히 내 거다. 그래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병이 자기 명의로 직접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갑을 대리해서 장사를 하는 거야. 갑을 대리해서 장사를 하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 운영을 할지 직원을 누굴 뽑아서 쓸지 뭐 그거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도시락 가게 네가 운영을 다 해라. 신림지점. 이렇게 해서 병을 뽑아서 해요. 그럼 장사가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장사를 할 때는 이 장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항들이 뭔지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 될 거고요. 장사를 하면 대외적으로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요. 불특정 다수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등기라는 게 있어요. 상업 등기. 등기를 통해서 기업의 중요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상법 총칙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을 다 본 거예요. 요 모든 것들, 요 주인, 메가도시락 가게 주인, 그다음에 메가도시락이라는 상호, 그리고 상업 장부, 그리고 상업 등기, 그리고 얘네들, 상업 사용인들, 얘네들 이걸 통틀어서 이거 주방까지 이걸 통틀어서 하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사회에 나왔고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실질적인 주체. 이걸 통틀어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구성 요소들이야. 그래서 상법 총칙에 나오는 개념들 하나하나 지금 다 본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요 주인 얘가 이제 상인인 거고 얘네들 상인의 대외적인 영업 활동을 대리해 주면서 보조해 주는 자. 대리권을 갖고 상인의 대외적인 영업 활동을 보조해 주는 자. 얘네들을 상업 사용인이라고 불러요. 상업 사용인. 그래서 이 상인과 상업 사용인. 얘 다 상업 사용인이에요. 상인과 상업 사용인. 이거를 기업의 인적 구성 요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상호, 상업 장부, 그 다음에 요 점포. 여기서 메가도시락 점포 있죠? 요거를 영업소라고 불러. 영업소. 요건 영업소가 아니에요. 요건 영업소가 아니야. 왜 영업소가 아닌지는 영업소 부분 가서 설명을 할게요. 설명해야 될 때 할게. 요렇게 상호, 상업 장부, 그 다음에 영업소, 상업 등기 요런 거를 기업의 물적 요소라고 불러요. 물적 요소.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상법 총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상인부터 배우죠. 상인 배우고,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 배워. 인적 요소로. 그 다음에 상호 배우죠. 상호 배우고, 상업 장부, 상업 등기. 뭐 영업소도 중간에 있는데, 이건 뭐 크게 배우진 않아요.
상업장부도 별로 공부하진 않아요. 상호하고 이제 바로 등기 들어갈 거예요. 실제 수업 시간에는. 근데 편제상으로는 요것도 다 들어는 있죠. 이게 물적 요소. 이렇게 하면 기업을 하나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 이걸 영업 양도라고 불러요. 그 영업 양도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그거 배우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상법 총칙은.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거, 요 상인.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이죠, 일종의. 요 상인에 대해서 배우자고요. 상인이라는 건 뭐냐? 이 기업이 경제 주체로서 거래계에 등장해서 장사를 하죠. 장사를 했을 때 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팔면 도시락에 대한 도시락을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대금 채권이 발생하죠. 이런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 걔를 상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전체가 기업이라 그랬어요. 이 기업 자체에 권리 의무가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일견 상식적으로 보면 요 점포도 있고 장부도 쓰고 상호도 쓰고 뭐 등기도 돼 있네. 그리고 여기서 주방도 갖추고 있고 여기 주인도 있고 여기서 직원들도 있고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기업이다라고 막연히 생각은 들죠. 근데 이 기업의 권리 의무가 귀속될 수는 없어요. 권리 의무가 귀속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를 별도로 정해야 돼. 근데 그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를 상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도시락 가게 주인, 얘한테 권리 의무가 귀속이 되죠. 얘네들은 장사를 할 때 나가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도시락 매매 계약 체결을 할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얘의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얘한테 귀속이 되는 거야. 권리용은 얘한테 귀속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거래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요거를 상인이라고 부른다. 그게 상인의 개념이에요.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당연상인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로 개념 요소를 보면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이걸 당연상인이라고 불러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상법 4조에 나오죠.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는 방식은 제가 각자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필기하고 이러는 거 책에다가 이렇게 메모하고 이러시면서 책 보면서 들으시죠. 수업도 듣다가 책 어느 부분인가 책도 찾고 이렇게 보시죠. 제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책은 덮어 놓으시고 노트 하나 꺼내서 제가 설명하는 걸 그냥 들으면서 여기 적혀 있는 거 좀 듣고 그냥 이해가 된다 하시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복습할 거 아니에요. 복습해서 요 책 읽으시면은 설명한 거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뭘 적고 그럴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 편의를 위해서 적어 놓으면 좀 좋긴 좋죠. 그래서 노트 하나 펴놓으시고 들으시는 게 제일 더 좋을 거예요. 자, 당연상인이라는 거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4조에 나와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당연상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기 명의가 뭔지, 상행위가 뭔지 이거를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자기 명의가 뭔지 이거 보자고요. 자, 이거를 공부할 때는 저거를 생각하셔도 되고 저 도시락 가게에서의 값을 생각하셔도 되고 더 쉬운 거는 편의점 주인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들어보세요. 편의점 당연 상인이거든요. 편의점 주인을 머리에 떠올리고 이 설명을 들으면서 편의점 주인의 행태를 거기에다 매칭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기 명의 이건 뭐냐?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 이걸 자기 명의라고 불러요. 편의점 주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편의점 들어가고 새우깡 하나 샀다. 새우깡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새우깡을 나한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자, 편의점 주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새우깡 하나에 대한 대금 채권을 취득을 하죠. 새우깡 하나 요즘에 얼마나 하죠? 뭐 한 1,000원 하나?
한 1,000원 금전 지급 채권을 취득을 하죠. 그와 같은 권리 의무의 귀속이 편의점 주인한테 되면 편의점 주인이 상인이 되는 거야.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명의. 뭐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근데 구별 개념이 있어요. 한 4개 정도의 개념과 구별을 해야 돼요. 자기 계산이라는 거와 구별을 해야 돼요. 자기 계산이라는 거는 어떤 거래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주체가 내가 되는 거. 그거를 자기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의 귀속 주체가 내가 되는 거. 그게 자기 계산이다. 그럼 자기 명의하고 자기 계산, 자기 명의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고, 자기 계산은 손익의 귀속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다. 이건 표현상으로는 알겠는데, 와닿지가 않는다. 자, 위탁매매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그걸 갖고 설명을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창고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무슨 도자기가 하나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뭔가 그 푸른빛이 이렇게 나는 게 고려청자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고려청자 같아.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네? 그래갖고 골동품 매매상한테 이걸 들고 가요. 자기 친구야. 자기 친구인 골동품 매매상한테 들고 가. 그러니까 야, 이거 고려청자다. 이렇게 된 거죠. 얼마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최소한 1억은 받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네가 이거 알아서 1억 이상에 좀 팔아줘. 고려청자 이거 내가 갖고 있어봐야 뭐하냐? 1억에 팔아갖고 소고기 사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팔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골동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골동품 사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누군가에게 팔겠죠? 이때 골동품에 대해서 이 도자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얘가 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자,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자, 을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 명의로 체결을 하니까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는 을에게 돼요. 이게 갑의 창고에서 갖고 온 도자기지만 이 매매 계약은 을의 명의로 체결하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귀속은 을에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팔았을 때 병에 대해서 도자기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인 의무도 을에게 귀속이 되고, 병에 대해서 1억 원에 팔았으면 1억 원에 대한 금전 채권도 을이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건 갑의 명의로 하는 거고, 그 채권 채무는 갑에게 귀속이 되겠지. 하지만 을의 명의로 한다는 거는 이 권리 의무의 귀속이 을에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채권도 을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명의예요. 타인 계산. 얘가 이 거래를 타인 계산으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얘는 결국 이걸 1억에 팔면은 도자기 소유권 얘한테 넘겨주고 1억 받아다가 얘한테 1억 갖다 주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1억 원에 파는 것보다 1억 5천에 팔면 더 이익이 될 거예요. 1억 5천에 팔면은 얘는 1억 5천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가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익은 갑한테 귀속이 된다고요. 이걸 비싸게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과 싸게 팔았을 때 생기는 손해, 이거 다 갑한테 귀속이 된다고. 이거 팔면 얘한테 결국 갖다 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타인의 계산으로, 갑의 계산으로 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계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거래를 하는 자, 얘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상인이 되고 실제로 거래하는 자는 상인이 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도자기를 찾았는데 을이 갑의 도자기를 팔아요. 그런데 방금 쟤는 자기 명의로 했었죠. 근데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매도인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갑의 대리인 을, 그리고 을 도장광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리인으로서 하면 그 대리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는 갑에게 귀속이 되죠. 근데 실제로 거래를 하는 자는 을이지. 그래서 거래 활동을 실제로 하는 자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때 상인이 되는 자는 누구냐?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라는 거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상인이 되는 거지 실제로 거래 활동을 하는 자, 그 자가 상인이 되는 건 아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저 뒤에 가면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명의 대여자의 책임. 명의 대여 시에 이때는 명의 차용자가 상인이 된다.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되는 게 아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저 뒤에 이제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서 들 예를 지금 들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축구용품 매매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축구용품 매매점 열면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자기 친구 중에 안정환이 있어. 안정환이 자기 친구야. 그래서 안정환한테 가갖고, 안정환이 우리가 아는 그 안정환 얘기하는 거예요. 2002년도 축구 영웅. 안정환한테 가갖고 부탁을 해. 야, 정환아, 내가 축구용품점을 하나 열라 그러는데 내 이름으로 열면 장사가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네 이름 걸어놓고 장사 좀 할게. 안정환이 뭐 그래, 뭐 내 이름 걸어놓고 뭐 해도 되지. 허락을 해요. 그러면 얘가 안정환 축구용품점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축구용품점을 하게 된다고요. 안정의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축구용품에 대해서 거래를 해요. 그 축구용품 도매상한테 축구공 기타 등등 용품 사다가 소비자들한테 팔겠죠. 그리고 병하고 이제 축구용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축구용품 도매상이에요, 병이. 이런 경우에 병은 이제 그러겠지. 이거 안정환 축구용품점? 이거 안정환이 운영하는 데인가 보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안정환은 없고 을이 있어. 을은 종업원인가 보다. 안정환이 하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러한 경우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때 상인이 누구냐? 을은 지금 안정환의 명의로 매매 계약을 안정환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죠. 축구용품점 영업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때 을과 병 사이에 한 거래에서 상인은 누가 되느냐? 을이 안정환 명의로 했으니까 안정환의 상인이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에서 이 발생한 권리 의무가 을에게 귀속되면 명의 차용자인 을이 상인이 되는 거예요. 안정환이 상인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저 뒤에 가면 이런 거래에 대해서 안정환도 병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런 걸 배워요. 이게 명의 대여자의 책임인데 안정환이 책임을 지는 거는 안정환 축구용품점이라는 외관을 창출한 거에 대해서 안정환이 책임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외관을 믿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안정환한테 을에 더불어서 부가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거에 불과한 거지 안정환이 상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거래에서 권리 의무의 귀속은 얘한테 되기 때문에 얘 명의 차용자는 을이 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명의자. 등록명의자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등록명의자가 상인이 되는 게 아니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상인이 된다. 편의점을 여는데 남편이 편의점 나가고 장사를 다 해요. 남편이 장사하고 편의점 영업과 관련해서 물건 사올 때, 물건 사와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 아니야? 물건 대규모로 사올 때 물건 매매 계약서에 남편이 사인하고 남편 명의로 거래를 다 해.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 와이프 명의로 해놨어. 그런 경우에 와이프가 사업자가 되느냐, 상인이 되느냐, 남편이 상인이 되느냐. 남편이 상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명의자하고 상인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자기 명의 다시 얘기하지만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자기가 되는 것, 그거를 자기 명의라고 한다. 상행이 잠시 쉬었다 할게요. 이거 지우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